자, 무전을 치면서 경찰관이 급히 달려오죠. 저 차, 흰 차. 자, 이 차의 정체. 도난 신고가 된 수배 차량입니다. 빠른 속도로 도망가는 흰색 차량. 자, 경찰차를 피해가면서 무려 8대가 출동을 했고요. 저 흰색 차. 아, 위험천만합니다, 지금. 경찰차 계속 설하고 지금 욕을 하는데 무시하면서 역주행합니다. 어머. 어쩔 수 없이 이제 경찰차도 역주행을 하게 되는 거죠. 아이고, 어떡해. 시속 120km. 120km로 역주행. 맞은편은 차가 안 할게 네, 망설여. 진짜 저 맞은편에 지금 차량들이 안 오길 망정이죠. 와, 신호 위반은 뭐 그냥 그냥 무시하고 갑니다. 저 사람도 있던 거 아니에요? 사람 있어요. 사람 있어요. 어머, 큰일 날 뻔. 와. 가까스로 차랑 사람이 와. 횡단보도 파란불이 켜졌거든요. 그리고 20km를 따라간 끝에 범인을 잡았어요. 자, 그런데 경찰이 깜짝 놀랐습니다. 누구예요? 차문을 열고 보니 어머, 애기들이에요? 차 애기들이요? 안에는 애들 아니에요? 차량 절도범들은 중학생들입니다. 중학생들입니다. 진짜. 아니, 차를. 아니, 중학생들이 저렇게 운전을 했다고요? 네. 와. 중학교 2학년 학생 5명이었고요. 교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절도죄, 자동차관리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까지. 사람 쳤으면 어떡할 뻔했냐고요. 미쳤나 봐, 진짜. 만 14살인 일부 학생들만 송치가 됐고 만 13살은 촉법 소년에 해당되어서 형사처벌을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면한 사건이었습니다. 진짜. 진짜 이거는 그냥 겁이 없다가 아니라 겁대가리를 상실했다. 뭘 너무 모르는 거 아닌가? 아니, 전화하면 다 알죠, 사실. 그죠? 네. 13살, 4살은 알 거 다 아는데. 이게 좀 정확하게 촉법 소년은 몇 살 이상, 몇 살 이하입니까? 10살부터 14세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 미만. 다 알만한 나이인데. 진짜 뭐 무지에 의해서 일어났다 이렇게 보기 좀 어려운 상황이죠. 예. 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촉법 소년의 범죄 현장을 포착을 했는데요. 자, 이번엔 어떤 사건인지 한번 또 보실까요? 자, 여기는 금은방입니다. 낮 12시입니다. 자, 지금 저 한 학생 보이죠? 여자친구의 선물을 고르러 왔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 막 둘러보고 있는데 아주 신중하게 고르는 모습이에요. 그 여성 직원분이 도움을 줘요. 이런 건 어떠냐. 옆에 옆에 있는 있던 사람도 여성분들도 도와주는 막 거야? 도와주려고 그래요. 모르는 사람인데. 네. 네, 그 여자 손님들하고도 좀 많이 친해진 것 같죠? 계속 가격도 비교해주면서 그 여자 손님들도 안 가요. 계속 도와주느라고. 정말 오랜 시간 꼼꼼히 봅니다. 오래 있다 진짜. 돋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돋보기로 볼 수 있을까요? 사장님을 물건을 보다가 자, 학생이 도망갑니다. 보다가 자, 학생이 도망갑니다. 야, 자, 도망가죠. 그랬더니 사장님 따라갑니다. 자, 쫓아가는 사장님. 그럼 저기 자, 안에 자, 손님 여기. 있잖아. 근데 가게가 비었죠. 같이 있던 여자 손님들 당황하는데 갑자기 목걸이를 집었어요. 네. 갑자기 목걸이를 집었어요. 야, 이건 또 뭐야? 여자 손님들도 뭘 집어갑니다. 걱정한 듯이 보다가 이 사람도 쓱, 다 일행이에요? 이 사람도 아무도 없으니까 쓱. 야, 진짜.
두 여학생은 아무 지지 없이 나갑니다. 와, 이거 뭐야, 이거 다 일행이에요? 자, 사건의 전말을 알려드릴게요. 생판 남처럼 보였던 남학생과 여성 고객들. 자, 보세요. 시간을 되돌려 봅니다. 자, 이 남학생은 금은방 뒤에서 40분 전에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누군가를 금은방 근처에서 기다립니다. 계속 대기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여학생들이 나오자 쓱 눈빛을 주고받습니다. 그리고 금은방으로 이제 들어가지요. 한 여자는 먼저 들어와 있어. 저 사람도 공범인데. 이미 예. 치밀하네. 세 사람의 수법을 보면 계속해서 물건을 밖으로 꺼내게 유도합니다. 물건이 많이 쌓여지는 걸 확인한 후에 귀금속이 상당히 많이 쌓이니까 이제 툭툭 어머, 치면서 어머, 어머. 작전 개시. 시도를 주고받죠. 아내 사장님은 저쪽에서 유도를 하고 있고 남자 사장님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렇게 둘 다 나갑니다. 순간 너무 놀래니까. 자, 이때 와 대박이다 쟤네. 진짜 쟤네 어떡하죠? 와. 자, 이때 절도해 간 귀금속이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2,400만 원 정도 됩니다. 2,400만 원이요? 그 5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훔친 거보다 이거 한 번이 훨씬 커요. 5개월 동안 1,700여 가지를 훔쳐서 1,000만 원대인데 저 친구도 1시간 만에. 예, 한숨이죠. 와, 학생들이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게 야. 더 놀라운 건 검은색 옷은 남학생은 범행 전날에 그 이륜차를 훔쳐가지고 경찰에 잡혔다가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풀려난 전적이 있습니다. 알고. 네, 바로 전날. 어머 이용하는 거네. 예. 촉법이라고 풀어줬으면은 반성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바로 다음날 또 절도죄를 저지른 게 너무 괘씸하고 더 열받아. 진짜. 아니 이게 촉법이면은 아예 아무 죄가 없이 그냥 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형사처벌은 안 받고요. 만 14세 미만일 경우에 보호 처분을 받죠. 소년원에 갈 수도 있고 보호 관찰 명령을 받을 수도 있고 수강 명령, 뭐 감호 치료 각각의 특성에 따라서 법원으로부터 처분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문제는 촉법 소년이라고 무조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게 문제겠죠. 맞아요. 맞아요. 형사처벌 안 하더라도 근데 또 어린애들이 그렇게 막 벌 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요즘 애들은 너무 그걸 악용하는 맞아요. 사건들이 너무 많으니까 네. 볼 때마다 화가 너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자, 촉법소년과 관련된 영상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 그 영상 보시고 또 얘기 나누시죠. 이렇게 많이 막 하잖아요, 막. 이런 건 제일 열받아요.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어머. 대박이다 진짜. 저거는 진짜. 못해서 저것도 찍는 거잖아요. 저걸로 괴롭히고. 학폭은 진짜. 모텔로 또 어떻게 들어갔어요? 중학생인데. 네? 뭐야? 보여요? 오, 순바 학생이. 쏟아졌어. 와, 담배도 피우고. 나쁜 건 다 하네. 왜요? 때리고 싶어요? 때려봐요. 야, 일로 와봐라. 때려봐요. 야. 되겠다. 때려봐요. 한편. 죽여봐요. 죽여보라고. 무인 점포를 털어온 10대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집단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바지를 벗겨서 성추행을 하고 모두 방화로 의심되는 불이었는데 만으로 14살이 안 된 촉법소년이었는데요. 풀어주었더니 또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경찰서 제길 좀 저렇게 경찰서 가서 찍었나 봐요. 80대? 초법소년 저걸 누가 어떻게 만든 거지? 나는 촉법이야. 키읔 키읔 키읔. 이 아이들이 이른바 촉법소년 찬스를 쓰고 있다. 사실은 이 연령의 조정이 필요하지 않는가 생각이 됐고 맞춰야 돼요. 이 연령을 1년 낮춰도 결국 범죄율이 줄지 않더라라는 거거든요. 아이고야. 예, 14세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개정법에 대해서 동의한다가 지금 한 96%? 이 정도입니다, 지금. 아니 뭐 우리는 절도 이런 걸 봤지만 CCTV에 성추행에 뭐 살해까지 하는데 이거는 정말 세 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 연령이 정해져 있는데 만 10살에서 만 14세 미만. 저는 낮춰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도요. 네, 많이 낮춰야 된다고 네. 생각해요. 그러면 요즘엔 초등학교 한 고학년만 돼도 말 거 다 알고 아까 뭐 만 13살, 14살이면 중학생 뭐 거의 중2, 중3인데 야, 좀 너무 나이가 많은 게 아닌가. 저는 뭐 무조건 찬성인데요, 일단. 무조건 찬성인데요, 일단. 사실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런다고 해서 범죄가 줄어드느냐라는 논리들이 많이 나오긴 하는데 그렇다면 사형수가 있잖아요. 네.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여러 이 논리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형 집행해본들 범죄가 안 줄어든다. 범죄가 안 줄어드는 거하고 사형 집행하는 거가 무슨 상관인지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당해 해당 사건에 대한 처벌을 받는 거지. 물론 법 철학에서는 처벌을 하는 것이 범죄를 예방하고 줄이고 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지만 이 범죄가 왜 낮춰야 되고 왜 처벌을 강화해야 되는지 그 본질에 대한 연구들을 보다 더 심각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저는 반대의 의견입니다. 아니, 그거 연령을 낮추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그거는 처벌만이 능사는 아니다. 왜냐 촉법소년이라든지 청소년 문제의 본질을 들여다보면은 가정사라든지 굉장히 그런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사회적 환경 시스템 이런 것들이 먼저 선행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 내 얘기가 그 얘기야. 너는 그러면서 그러니까 낮추자 이런 얘기. 그렇지. 너는 그러니까 그런 걸 하면서 낮추자지만 지금 제정되어 있는 소녀법이라든지 이것만 잘 적용을 해도 네. 충분히 할 수 있다. 아니 지금 이렇게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데 표도사님이 좀 정리해 주세요. 기회를 네. 준다는 건 사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저기 저희 프로님의 마음이랑 동의해요. 동의하죠. 예, 정말로 그런데 많은 분들이 저는 그렇기 때문에 더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확하게 우리가 아이들이 저지르는 범죄 문제에 대해서 직시하고 있느냐, 그들이 왜 저지르느냐, 그러고 싶으냐, 걔네들은. 그러니까 앞서 경찰관들에게 막 대들잖아요. 죽여봐. 죽여봐요. 죽여보라고. 왜 그럴까요? 그런 애들 그럼 가서 처벌하면 얘들 안 그럴까요? 고분고분해질까요? 그렇게 된 이유를 찾아야 되는 거죠. 가장 슬픈 게 뭔지 아세요? 형사처벌 대신에 소년은 보냈어요. 얘네들이 6개월, 2년 끝났어. 집에 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법무부 소년에서 전화해요. 보호자 데려가세요. 나 걔하고 관계 끊었어요. 당신들이 알아서 하세요. 보호자가 안 와요. 그럼 보호자에게 인계해줘야 되는데 인수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다음날 또 범죄 저지르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고 나서는 연령 하향할까요 말까요? 이러고 또 찬반 양론으로 몰아붙이고 또 예산 안 들이고 인력 강화 안 하고 프로그램 안 만들어 놓고 또 10년, 5년 지나서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얘기를 잘 들어봐. 다 들었어. 이것도 하고 저것도 다 하자는 거 아니야? 조합 아니. 발표죠. 그러니까 그래도 일단은 그런 뭐 연령 하향이다, 뭐 처벌 강화다.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법과 제도와 그런 정책부터 제대로 집행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것이 안 된다 그러면 연령도 하향하든지 뭐 처벌 강화든지 그건 다른 방법을 찾자는 이야기예요. 벌써 야, 그럼 이거 가만 있어 봐. 이거 뭐 양쪽에서 2대1로 싸우자는 건지 2대1로 싸우자는 건지. 아니다. 저도 같은. 파이팅. 예. 우리 사회가 갖고 있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지 않고 연령에 대해서만 계속 얘기를 하고 낮춘다, 높인다, 뭐 그대로 유지하자 이런 거는 큰 의미가 없다라는 얘기신 것 같아요. 예. 저는 제가 외국의 다큐를 봤었는데 그 어린 나이 친구들을 그 진짜 교도소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죄수복을 입히고 정말 그 죄수들 대하듯이 대하는 거예요. 사형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애들한테 너 나처럼 되고 싶어? 이러면서 자기의 삶을 얘기해 주면서 딱 느껴지는 거니까 좀 와닿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좋은 말씀이고요. 다만 일률적으로 모든 아이들에게 그게 다 통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통하는 사람이 있고 환경 개선을 해줘야 될 아이들이 있고 피해자한테 찾아가서 피해자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를 느끼고 진정으로 자기 생각을 바꾸고 피해자에게 사죄하도록 해줘야 될 아이들이 있어요. 다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 그래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문제를 찾고 진단을 해서 해결책을 찾아야죠. 그렇게 하려면 사람이 노력이 필요하고 그런 노력을 기울인 사람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고 그런 예산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관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 14세 미만의 경우는 처벌을 강화해도 대상이 되질 않거든요. 네. 소용이 없는 거죠. 그리고 14세 이상들은 그럼 형사처벌 대상이니까 다 형사처벌 받을까요? 밀양 성폭행 사건 범인들 다 14세 이상이었습니다. 형사처벌 한 명도 안 받았어요. 합의를 해서. 예. 밀양 지역 남자 고등학생 41명이 울산에 살던 중학교 3학년 여학생 1명을 1년여 동안 지속적으로 성폭행해 왔다는 그들이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만으로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다, 진학을 앞두고 있다, 취업을 앞두고 있다. 전부 다 소년보호 사건을 돌려버렸고 그리고 원래 특수강간 사건으로 적용해서 합의가 필요 없도록 친고죄 적용되지 않도록 했었어야 하는데 위력에 의한 간음죄로 바꿔버렸어요. 범죄를. 그래놓고선 피해자랑 합의를 그 알코올 중독 걸린 아버지한테 돈 주고는 합의서 받아가지고 결국은 그게 연령의 문제나 처벌 강화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저도 사실 드릴 말씀 많고 제 개인 의견이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정책과 상황이 있지만 그냥 사건을 당했던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면 나라가 정당하게 좀 엄한 벌을 해주는 게 그나마 위로를 해주는 건데 여러 가지 정책, 뭐 교도소의 문제 이거는 다른 문제라고 봐요. 피해자의 마음을 잘 알아주는 건 나라가 알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피해자 말씀하셨지만 물론 당연히 가해자가 제대로 처벌받지 않으면 피해자의 피해 회복은 시작도 안 되죠. 하지만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을 받는다고 피해자가 당연히 피해 회복이 될까요? 그건 안 되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사회에서 우리 국가가 피해자에 대해서 제대로 지원해주고 회복해주고 있냐 말이죠. 그건 안 해주고 있으면서 우리가 가해자가 엄하게 처벌해 줄 테니까 당신한테 우리가 그런 할 수 있는 문제는 다 해줬지? 아니지. 아니요. 그게 숨겨 있어요. 말 좀 하자, 말 좀. 당해지고 아, 그래서 결국은 사회에 대한 다음 녹화 때 우리 자리 바꿔 주세요. 왜 그러냐면 처벌의 강화가 무조건 해결책이 될 수만은 없다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근데 일단은 지금 저 추세를 보면 8,600건이 지금 19,000건이 됐으면 당연히 뭐 형량 높이고 뭐 연령 낮추고 이것만이 대안은 나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 원인들을 찾아가려고 하는 이제 시도들은 같이 병행해서 일어나야 되는데 우선 차단할 수 있는 뭔가 조치가 일단은 눈에 가시적인 것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리고 미국에서는 청소년 범죄자의 부모들에게 책임을 지게 만들었어요. 재산이 있는 사람은 배상 책임 또는 아동 학대에 해당된다면 그 증거를 찾아서 아동 학대로 처벌을 하고 부모에게 책임을 지운 거예요. 진지하게 들여다본 거죠. 진지하게 왜 이 아이들이 이 범죄를 저질렀으면 이 어린 아이들이 왜 자꾸 재범률이 늘어나는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접근해 본 적 있냐 말이에요. 부모님에게 같이 책임을 지는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부모님 입장에서도 또 신경을 많이 쓰니까. 자,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촉법 소년은 나이로만 놓고 보면 아직 어린 나이는 맞습니다. 강력하게 처벌하는 게 맞을지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강력 범죄를 저지른 촉법 소년들 이렇게 보면 이건 분명히 너희들 잘못된 행동이다라고 알려주는 그런 또 순간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드는데 또 처벌 수위 강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함께 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기를 또 기대를 해봅니다. 계속해서 보실 사건은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훈계를 들은 청소년들이 그 훈계를 한 가게 사장님을 찾아와서 행패를 부린 사건입니다. 이 사건은 국민청원에 글이 올라오기까지 했습니다. 살벌했던 그 당시의 상황이 영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한번 보실까요? 무서워서 말도 못 하겠네 이제. 자, 한 식당의 건물인데요. 학생들이 이 건물 안으로 우르르 들어가죠. 지금 저 위에 1층에 CCTV 모니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학생들이 저거를 부셔. 네, 어머. 모니터를 아예 깨버립니다. 왜 그랬을까요? 학생들이 갑자기 몰려 들어가서 몇 시간 전에 자 건물 앞에서 학생들이 모여서 담배를 피고 심지어 이제 막 소변까지 보고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1층에 있는 식당 주인이 이 모습을 보고 주의를 줍니다. 그러지 마라 니들. 그랬더니 이제 이 앙심을 품은 학생들이 몰려와서 CCTV 모니터를 부순 상황이었습니다. 진짜. 저기 담배꽁초 쓰레기 투기 금지라고 써 있기까지 하는데. 그래서 이제 결국 경찰에 신고가 된 거고요. 또 왔어요? 다음 날 저녁 상황입니다. 식당을 또 찾아왔어요. 어머머머머. 이때는 이제 뭐 학생들이 더 많아졌죠. 어머머머. 네, 지금 식당 밖에 아주 뭐 소란스럽습니다. 어머머머머. 지금 식당 주인 아내를 막 밀치기까지 해요. 와 진짜 무슨. 뭐야? 조폭도 아니고 저건. 저런 것들 진짜 한번 걸려야 되는데 나한테. 맛있죠? 뻥이 해라. 담배 한 대 주소. 뭐해? 한 대 쳐라. 싸우자. 싸우자고. 내 앞에서 한 번만 했으면 좋겠다. 진짜 어린 놈. 싸우자 제발. 이후에 이제 식당으로 진입합니다. 그리고 식당 안에는 화분을 막 집어 던지고요. 깡패네 깡패. 네, 이 식당 안을 완전히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습니다. 다른 손님들도 좀 있는 상태잖아요. 네. 애들 제정신이야. 지금 술이 취한 거야 뭐야? 그 이후에 이제 경찰도 오고 지금 난동을 피우는 학생들 부모님도 왔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안 했어. 니는 아직 안 됐다는 소원이다. 어머 근데 그 부모의 그 자식이야. 네, 진짜. 적반하장입니다. 저런 애들이 어떻게 뭘 배우겠어요. 집사람은 지금 정신과 치료 중입니다. 지금 트라우마가 남아서 손님이 4-5분 갑자기 들어오면 깜짝 놀래요. 뭐 어떻게 장사를 못하지? 야, 참 진짜. 진짜. 아니 근데 와 진짜 무서워서 이제 요즘엔 훈계도 못 하겠어요. 저런 일들이 하도 많으니까. 심지어 이제 영상 속 사건 이후에 학생들이 또 저 식당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아이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린 촉법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 촉법소년이니까 사람을 죽여도 교도소에 안 간다. 단골 멘트야, 단골 협박을 멘트. 했네 협박을. 아휴. 근데 이건 진짜 애들도 문제인데 학부모님들이 애들 보는 앞에서 심지어 니네 왜 찍어? 뭐 합의해달라는 소리 안 했어? 이러니까 애들이 더 우리 엄마 아빠도 다 우리 편이야. 우리 부모님도 내 편이야. 약간 이러니까. 그러게요. 이 사건이 이제 널리 알려졌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아시게 되면서 분노하셨고요. 그래서 국민청원 게시판에까지 이 사안이 올라가서 저 학생들 신상 공개해라, 강력 처벌해라라는 그 요청이 빗발치게 올라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아까 말한 대로 뭐 촉법 소년이다 그런 얘기 했는데 폭행, 뭐 모욕에다 영업방해 뭐 너무 많은 죄를 지었는데 진짜 촉법 소년 그런 것 때문에 벌을 안 받나요? 어떻게 되나요? 주동자 3명 중에 1명은 촉법소년이었고요.
나머지 2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촉법소년은 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가 됐고 2명은 검찰로 송치가 됐습니다. 소년부로 가게 되면 이제 보호 처분을 받게 되는데 아마 저 정도면 소년원은 갔을 가능성이 높아요. 모텔? 자, 여기는 모텔입니다. 모텔에 또 어떻게 들어갔어? 지금 무리지어 있는 사람들은 10대들입니다. 여기요! 아저씨! 네, 그리고 이제 아저씨 한 사람이 폭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네. 내가 좀 빌더라. 돈 줄게. 돈 줄게. 왜 그래? 저러냐. 돈 줄게. 미쳤나 봐. 기절시켜? 진짜. 어머 진짜. 아니 저기는 다 CCTV도 있고 저거. 네. 자, 지금 계속 쫓기고 있는 40대 남성에게 하얀색 후드 티셔츠를 입고 있는 학생이 초등학생입니다. 자,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보시죠. 와. 욕을 하고 발길질을 합니다. 아이고. 안 된다. 미치겠다 진짜. 포악이? 예, 이게 10대들이라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쳤어? 어머. 예, 이 40대 남성은 정신을 잃은 것 같습니다. 와. 이 장면은 한 모텔에서 벌어진 집단 폭행 사건이었습니다. 피해자는 40대 남성이었고 당시 집단 폭행을 했던 인원은 총 8명이었습니다. 그중에 가장 나이가 많은 가해자의 나이는 16살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나이가 어린 가해자는 충격적이게도 12살 초등학교 5학년 학생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러냐. 아 진짜 이게 웬일이야. 진짜 최근에 봤던 영상 중에 가장 충격적인 것 같아서 사실 진짜 지금 말이 안 나오는데 대체 저런 상황이 왜 벌어진 거예요? 뭐 돈을 원한 거예요? 왜예요? 저 상황이 벌어지게 된 데는요. 우선 저 여러 명의 그 청소년들 있잖아요. 저 중에 2명이 가출 청소년이고요. 나머지는 SNS 상에서 만난 아이들이에요. 그런데 왜 저렇게 모여서 폭력을 휘두르게 되었느냐? 저들이 어떤 범죄를 계획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미성년자 조건 만남 사기였습니다. 아 그래서 뒤에 여자애가 있었던 건가? 그렇죠. 일단 이들은요. 유인책이 될 여학생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예, 가출 청소년 중 한 학생이 아는 여학생에게 적으면 100만 원에서 많으면 500만 원까지 줄 수 있다. 여자는 유인만 하면 나머지는 남자들이 다 알아서 한다. 이렇게 조건 만남 사기를 해보자고 유혹해서 유인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 영상 속 피해자인 40대 남성을 해당 모텔로 유인을 합니다. 그리고 10대 가해자들은요, 모텔로 온 40대 남성을 덮쳤고요.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한 약점을 이용해서 남성의 돈을 빼앗았습니다. 그리고 쇠파이프, 소화기, 둔기까지 사용하면서 폭행을 한 것인데요. 왜 그러냐 하면 저런 경우에 돈만 빼앗고 그냥 가면 신고를 할 것이 뭐 두렵다기보다는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극단의 폭력을 행사하면서 위협을 하고 협박을 하고 간 거죠. 이 집단이 자기들끼리 유인책 만들고 적절한 시기에 덮쳐서 돈을 빼앗고 이 과정들을 전부 다 소위 설계해서
저지른 범죄들입니다. 진혼 범죄네. 아, 이거 진짜 뭐 조폭 집단이 하는 짓이에요. 그러네. 완전히 조폭이네. 이 영상 그럼 저 친구들도 재밌다고 올렸나요? 예, 가해자들은 자신들이 찍은 해당 영상을 직접 SNS에 올렸다고 합니다. 경찰은 가해자들이 남성에게 추가로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 영상을 유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상에 보면은 피해자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는 걸로 보아서는 돈을 주면 나중에 영상을 내려준다는 등의 협박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폭력의 수위도 그렇고요. 다른 한쪽으로는 감정적 요인도 있어 보입니다. 저 40대 남성을 각자가 나름대로는 다들 욕구 불만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른들에 대한 불만이 많겠죠. 자기 부모일 수도 있고 선생님일 수도 있고 그들에 대한 어떤 감정을 투사시켜서 약점 잡힌 저 40대 남성은 악의 화신인 거죠. 그래서 어떻게든 괜찮고 아무리 때려도 괜찮은 그런 존재로 봐서 자기들 내면 속에서는 이건 나쁜 짓이 아니야라는 이런 합리화가 있어서 저렇게 올리고 한 것 같아요. 저 초등학생의 심리는 그러니까 저 아이는 일종의 어떤 저기서 나이가 제일 어리지만 나도 형들처럼 어떤 집단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이런 영웅 심리에 좀 빠져 있는 것 같고요. 인간이 참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악을 응징할 때 굉장히 도파민이 분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의롭다라는 것을 갖고 사는 게 인간인데 영화나 소설 같은 데 보면 악을 응징했을 때 우리가 정말 대리 만족을 느끼잖아요. 지금 이 상황들도요. 저런 아이들은요. 이런 인지적인 능력들이 아주 낮은 상태에서 저 피해자가 아주 나쁜 짓을 저지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응징한다라고 하는 이런 정의구현이야라는 생각 속에서 죄책감조차를 느끼지 못하는 이런 심리를 갖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아직도 진짜 너무 충격이야. 그런데 저렇게 모이고 집단화되어서 조직적으로 청소년들이 범죄를 저지르는 이면에는 가출팸이라는 문제가 있죠. 저렇게 모텔이든 또는 원룸, 숙박업소 이런 데 이제 가서 살게 되는데 그냥 자기들끼리는 그러면 어른들로부터 벗어났으면은 평등하게 그렇게 살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기들끼리 똑같이 보고 배운 대로 서열을 만들어요. 아빠 역할, 엄마 역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서로 역할도 분담하고 돈을 벌어오고 하는 일도 분담을 합니다. 그중에 과연 합법적인 게 있을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범죄를 통해서 생활비 마련을 하는 그런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고요. 저런 형태의 미성년자 조건 만남 사기도 있지만 심지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갈취, 절도, 심지어 강도, 그리고 실제로 여성 청소년이 있을 경우 성매매를 해서 돈을 벌기도 합니다. 네, 어쨌든 이 가해자들은 범죄 사실이 자기네들이 SNS에 올렸기 때문에 지금 다 소명이 됐잖아요. 어떻게 되었나요? 자, 이 사건은요. 이 모텔의 다른 투숙객이 피해 남성의 비명을 듣고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텔 근처에서 한 명을 검거를 했고요. CCTV를 계속 추적을 해서 나머지 7명도 검거를 했는데요. 결국 강도상해,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만 14세 이상의 범죄 소년 5명은 기소가 됐고요. 형사처벌을 받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리고 초등학생을 포함한 이 촉법 소년 3명도 같은 혐의로 소년부에 송치가 돼서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거 진짜 영상 보면서 촉법 소년들이 저렇게 기성세대 범죄자들이 할 법한 저건 떼강도거든요. 떼강도를 하는 저런 모습을 보고 정말 기성세대 범죄자의 길을 걸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런 걸 봤을 때는 저런 청소년들에게는 진짜 가감하게 처벌을 강화하든지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기억하시는 그 계곡 살인 사건 이은혜. 네. 출발점은 미성년자 조건 만남 사기였거든요. 함께 공범했던 조현수 마찬가지로. 지금 이대우 과장 말처럼 저 아이들 그대로 두면 거의 성인 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거의 100%라고 봐야죠. 네. 자, 라이브 이슈 다음 소개해드릴 사건은 죄의식이란 거는 전혀 없는 듯한 한 10대 이 무리들의 본인들이 직접 촬영한 영상입니다.
예, 어느 한 아파트 주차장인데요. 자, 중학생들입니다, 다들. 왜, 뭐 애 때릴걸? 왜 그래, 왜. 한 학생이 협박을 하고 있고 한 학생은 완전히 지금 움츠러 들어 있습니다. 건너편에서 담배를 피면서 구경을 합니다. 아이고. 저게 진짜 이게 무슨 일이야? 저게 진짜 저 당한 부모님 봤을 때 마음이 어떨까 진짜. 아니 미안해. 하나 둘 야 진짜 못했는데? 반대쪽 때려주고 미안해. 지금 폭행을 당하는 학생이 미안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나 진짜 저런 거 보면 막 피가 거꾸로 서요. 미안해. 내 안쪽으로 이렇다. 야, 맞아. 때려야 돼. 맞아. 사이클 뭔지 알지? 미안해. 막으려고 하는데도. 진짜 제발 미안해. 야, 저기 누군가. 선배? 미안해. 늦었었는데? 예. 선배. 누군가가 이제 지나가니까 이제 눈치를 보죠. 또 괴롭힐까봐 소리를 못 지나가는 행인도 트라이앵글 뭔지 알지? 빨리 트라이앵글 한번 해. 한번 해놔서 봐줬으면 좋겠어요? 빨리. 그럼 내려! 마지막. 그래. 이게 뭐 죄의식이라고는 전혀 없습니다. 열받아. 저런 거 보면 진짜. 지금 보신 영상은 작년 11월에 촬영된 영상이고요. 올해 5월에 SNS에 업로드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렇게 그만해줘, 미안해 라면서 애원을 하던 피해 학생 역시 같은 학교의 동급생이었습니다. 보복이 두려워서 정말 이 피해 학생은요, 사건 당시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고요. 하지만 영상이 확산되면서 많은 이들이 이 학생의 편을 들어줬고 피해 학생은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가끔 어떤 영상 보면 막 누가 괴롭히고 그러면 제발 내 앞에 나타나라 그런 얘기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막 말리고 제압하고 싶다는데 저런 장면 정말 제 앞에 없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짜 냉정하게 이성을 잃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저 하얀 옷 입은 아이가 내 아이라면 내가 아니라 하더라도 과거에 어떻게 지금 당해왔던 게 보이니까 이런 일은 내 앞에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할 정도로 너무 저는 진짜 혐오해요. 지금 이제 피해를 본 학생이 이제 남의 아이 같지 않은 거죠. 그 마음이. 맞아요. 무슨 일이 있었길래 왜 맞으면서도 미안하다고 해야 되는 건지 너무 끔찍한 것 같아 진짜. 폭행의 계기가 된 사건이 무엇인지는 알려지진 않았습니다. 사실 그게 무엇인지는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건 간에 변명거리에 불과하고요. 100% 가해자 혹은 가해자들에게 이제 원인이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저런 상황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그 원인 중 하나는 가해자들에게 있는 욕구의 결핍 내진 좌절입니다. 가정 내에서 예를 들어 부모들이 좀 애정을 베풀어주고 애착을 베풀어주고 이런 것들이 결핍되거나 좌절되었을 때 폭력으로 나타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보다 직접적으로 이 가해 학생들 중에 상당수가요. 가정 내에서 스스로가 아동 학대를 겪거나 피해를 입거나 혹은 부모 사이에서 가정 폭력을 목격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자기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소화하지도 못하고 계속해서 이제 스트레스가 쌓이면서 이걸 또래에 대한 폭력으로 푸는 경우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런 행동을 하면서 저들 가해자들의 마음속에는 이건 다 피해자 너 때문이야 라는 책임의 전가를 하면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하는 심리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이거는 이제 무차별 범죄의 심리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핵심은 뭐냐면 피해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라는 두려움을 줌으로 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피해자의 삶이 파괴되는 것을 보면서 마치 자기가 자존감이 회복된다든지 아니면 기존에 갖고 있던 자신의 공격성이 해소되는 것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화되는 경우들이 있고요. 가해자의 언어나 행동을 보면 누구에게 당한 것이 그대로 학습된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내가 이런 행동, 이렇게 강한 정도의 받아왔던 행동들을 내가 하지 않는다면 이 집단 안에서 내가 인정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불안들이 계속 유지시켜주는 동기가 되지 않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는 영상까지 촬영을 하면서 자기들이 웃고 있잖아요. 근데 뭐 어디 외진 것도 아니고 그냥 아파트 그냥 사람들이 정말 왔다 갔다 편하게 맞아요. 하는 곳에서 저렇게 하고 있다라는 게 무슨 생각인지. 그냥 누가 지나가서 말 걸면 우리 아무 사이 아니여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제 커버가 된다고 생각할 정도로 완전히 제압돼 있는 상태예요. 피해자가.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 이제 사건에 있어서는요, 웃으면서 저렇게 방관을 하고 영상 촬영까지 하던 학생들이 방관하고 보는 것을 넘어서서 야, 진짜 못되는데? 제대로 숫자를 못 센다든지 피해 학생 조롱하고 트라이앵글 한번 해. 또는 트라이앵글 이런 것들을 한번 해봐라고 부추기는 이런 집단 괴롭힘인데, 그러니까 저 행위들을 통해서 분명히 저 가해자들은요,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분명히 남아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잔혹한 행동들을 연결시키는 경우들이 많고, 이게 지금 여러 사람이 하기 때문에 나만 이런 일을 저지르는 게 아니라서 뭐 괜찮을 거야라고 하는 스스로 합리화시키는 심리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이게 좀 연결된 이야기인데요. 저 아이들의 인식 속에는요, 옳고 그름보다는 강하냐 약하냐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는 강자와 동일시하고 싶은 거죠. 나는 강한 쪽이야, 강한 편이야. 약자 편, 피해자 편에 서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피해자를 비인격화합니다. 나랑 같은 인격, 나랑 같은 사람이 아니야. 맞아도 돼, 맞아도 싸. 이런 식의 그런 합리화를 하는 과정을 우리가 비인격화라고 하거든요. 그런 이제 심리적 과정들이 아이들에게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 우리 어른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학교든 사회든 집에서든 유심히 보는 이 관심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가 피해를 당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서 그러지 않으면 그냥 넘어간 경우가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민감하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혹시 우리 아이가 가해자 쪽으로 이렇게 재밌어서 혹시나 누군가를 막 놀리고 괴롭히는 쪽이 있지는 않을까 되게 민감하게 봐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집에서 관심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현재 가해 학생에 대한 수사는 지금 어떻게 좀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 가해 학생은 현재 불구속 입건이 됐습니다. 이 학생이 범행을 저지를 당시의 나이가 촉법 소년에 해당이 됐고요. 그래서 소년법에 따라서 2년 미만의 보호관찰 처분이 예상이 됩니다. 경찰에서는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까지도 폭행 가담 여부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주변에 있던 학생들의 행동은 병풍치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조폭들이 자주 사용하는 그런 수법입니다. 조직원들이 병풍처로 상대방을 둘러싸서 위압감을 주는 거죠. 뒤쪽에 서서 그냥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는 아예 저항 의지를 상실해버립니다. 그래서 병풍을 친 사람들도 폭행을 도운 공범으로 보고 폭력행위 등 처벌법 위반 공동폭행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폭행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에게는 소년법에 따라서 1년 미만의 보호 처분을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너무 약한데. 그러니까 조직폭력배나 이 범죄자들의 행동과 행위를 그대로 학습해서 저지르기 때문에 훨씬 더 위험한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거 어떻게 보면 저런 것을 지나가다가 목격을 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개입을 해서 막아야 되고요. 그런 분위기 자체가 있어야 되는데 사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퇴직을 하고 나서 그 다음 해에 똑같은 장면을 제가 직접 목격한 적이 있어요. 아파트 투문 쪽인데 학생들이 한 20명 정도가 모여 있는데 그 20명이 병풍을 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리고 한 명이 그냥 쓰러져 있는 학생을 공격을 하는데 막 피가 나고 있는데 어른들이 있어요. 지나가는데도
뭐 누가 사실 감히 나서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할을 줬어요. 거기 저쪽에 지나가는 아주머니 휴지 좀 가져오세요. 얘 좀 닦아주고 너 빨리 네가 신고해 112에. 119하고 119에 빨리 신고해. 어떻게 정신없이 그래서 해산이 됐죠. 그때 아들이 고등학교 다니고 있었는데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했더니 거기에 나타난 아저씨가 아빠였어. 야 큰일 날 뻔했어. 걔네들이 어떤 애들인데. 아빠 이렇게 걱정을 얘기하는 하는구나. 거야. 아빠 경찰인데? 야, 그래서 이게 인식 자체가 이렇구나. 그러니까 지나가는 아이들이 개입을 한다는 것이 사실 이게 어른들이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책임질 거야라는 것이 형성되지 않는다면 쉽지 않습니다. 맞아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직도 저러나 싶었어요. 요즘엔 뭐 카톡으로 괴롭힌다, 톡으로 괴롭힌다 이렇게는 들었는데 아직도 저렇게 하면 저게 다 어쨌든 증거로 남는다는 거를 모르는지 아직도 저러는지 몰랐어요. 별로 신경을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왜 가해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면 끊임없이 학폭 가해자들이 나올까? 거의 100% 그들의 부모 탓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폭력의 학습을 하게 해줬다든지 폭력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보여주거나 또는 아이들 보고 가서 맞지 말아라. 이런 식의 교육을 시키는 경우 가해자 요인이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사회가 여기에 대해서 대응을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 대응 능력이 대한민국이 무척 지금 부족하고 약합니다. 우선 교육 쪽에서는 교사들은 거의 지금 현재 두 손 든 상태예요. 교사들이 하시는 말씀은 학생들의 문제를 제지하려고 나섰다가는 오히려 아동학대죄로 역고소 신고당한다. 이런 무력감이 상당히 교육계에 널리 퍼져 있고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도 만들어졌죠. 학폭대책심의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 자체가 가해 학생 부모 입장에서는 인정하는 순간 학생 기록부에 올라가고 이건 나중에 진학 등에 부정적 영향 끼쳐? 라는 인식 때문에 절대로 학폭 가해 사실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고요. 학교 내에서의 학폭 대책 심의위에서조차 변호사를 선임해서 변호사 보고 대응을 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반성을 해야 되잖아요. 친구를 괴롭혔고 때렸고 했으면 미안해 잘못해서 사과해야 될 때 이게 아이들의 정서 문화여야 할 텐데 그게 아니라 아이들로 하여금 자기 방어와 변호를 하도록 만들어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 경찰이 있지 않느냐? 기본적으로 일단은 소년법 앞에서 경찰이 성인들처럼 법 집행을 하기 어려운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SPO라고 학교 전담 경찰관이 있지만 이 학교 전담 경찰관도 한 명당 평균 12.7개 학교를 담당해요. 역량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예요. 거기에다가 특별한 권한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자면 방관자 양성 문화를 우리가 계속해서 숙성시키고 있다는 아주 뼈아픈 사실이에요. 우리 아이들에게 부모님들이 나서지 마라, 모난돌이 정 맞는다. 피해 당하는데 너 나섰다가 너가 피해자가 돼. 나서서 옳은 일 하고 누군가 옆 사람을, 친구를, 이웃을 도우려고 한 사람에 대해서 보호해주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다 보니까 부모님들이 자기 자녀를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나서지 못하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강의하고 할 때마다 학교폭력 있습니까? 다 있다고 해요. 가해자 미안해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들어요. 피해자 손 들어보세요. 몇 명 들어요. 나머지 학생들은 뭔가요? 알아요, 아이들이. 방관자요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해보세요. 나 촉법소년이에요. 당신들 어쩔 건데? 라는 어떤 막무가내의 준법을 포기한 학생이나 학부모들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과 방법, 용기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이제 문제가 또 하나 되는 것은 학폭 심부름꾼 센터라는 거 들어보셨어요? 아니요? 학폭 심부름꾼? 학교 폭력 피해를 당한 부모들이 의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드를 붙이는 건데 학교 등하교 할 때 이제 동행을 한다든지 일정 기간 가해자한테 찾아가서 경고를 합니다. 한 번만 더 건드리면 가만두지 않을 거야. 위협을 하는 거죠. 이런 업체를 찾는 학부모들이 이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야, 그것도 어찌 보면 학폭처럼 되는 건데. 예, 아동학대, 협박 뭐 이런 문제도 있죠. 오죽하면 그렇게 되냐 싶지만 그것도 별론데. 저는 조금 그러니까 가드 정도는 부모님이 매일 데리러 올 수 없다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면 학교 다닐 때 저도 초등학교 때는 뭐
어떤 언니한테 찍혀서 뭐 초이 찍혔다 그러죠. 그래서 가는 길이 너무 맨날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양면 점퍼 입고 막 바꿔 입고 안경도 안 끼는데 안경 꼈다가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늘 끝나는 게 좀 무서울 때가 있어요. 어느 날 갑자기 오늘은 너래요. 너 이따 끝나고 보자? 막 이러시면 너무 무서우니까 뭐 선배들이 그런 기억이 너무 많으니까 어느 정도 그 학생이나 아니면 그 부모님들의 심정이 뭔지는 알겠어요. 오죽했으면 그랬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여러 가지 이 막을 수 있는 방법 중에 이걸 선택했으면은 우리가 이거는 아니죠라고 자신 있게 얘기하는데 찾다가 이거라도 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은데요. 내 아이가 그걸 당한다고 생각하면 이성을 잃죠, 진짜. 막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게 뭐든 어떻게 해서는 막고 싶어서 그런 방법을 쓸 수도 있겠다 생각하지만 역으로 어찌 보면은 그 아이에게 폭력을 하는 거잖아요. 말도 폭력이니까.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 들면서 피해자에게 어떠한 방법을 찾아준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뭐 이게 그리고 말도 잘 못해요. 이 상황이 당한 사람들은 진짜 말 못해요. 보복받을 거. 네, 앓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 어떤 방법을 찾는 가해자 쪽의 부모님이나 그거 빨리 파악해야 돼요. 가해자 입장에서 대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네. 피해자가 떠나고 전학 가고 피해자가 왜 떠납니까? 하지만 그것조차도 답이 안 되는 것이 가해자들이요. 아무리 전학 가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도 찾아내요. 요새는 또 SNS가 있다 보니까 조금만 검색하면 피해자가 어디에 있는지 어느 학교로 갔는지 알게 되고 그다음에 자기 만약에 아는 친구가 있으면 또 전달을 해서 괴롭히라고 하고 그래서 참 이 상황에서 피해자와 피해자 부모에게 알아서 스스로 지키세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저희 때는 중학교 때 그래서 실제로 제일 심한 친구가 전학을 갔거든요. 쉬는 시간에 뒤에서 애를 때려서 보내는데 저는 그녀가 전학 간 그 학생들은 무슨 죄인가 싶더라고요. 그걸 고칠 수가 있나 제가? 저런 폭력성을? 그리고 그 친구가 또 한 번씩 찾아와요. 그래서 막 또 다른 애들 괴롭히고 이런 걸 봤는데 도대체 해결 방법이 왜 이렇게 아직도 없을까요? 이게 계속되는 게 왜? 네, 근본적인 해결 우선 전문가들이 꼽는 해결 방법 첫째 교육적인 방법이에요. 교육이 주도권을 회복해야 한다 이거예요. 선생님들에게. 예. 핀란드 같은 경우에는요. 교사의 권한, 교사의 기술, 교사의 역량 강화 쪽으로 모든 역량을 집중했어요. 그래서 교사의 보수 자체가 의사 정도의 많은 보수를 받고요. 그에 걸맞게 역량 강화 훈련 교육을 시켜서 거기에 그런 학생들 보호하고 교수 학습 지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만 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교사가 담당한 업무 자체도 무척 간소화시켜줬고 그래서 전반적인 교육 운영 자체를 학교와 교사가 주도권을 잡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사법적인 대안이에요.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같은 나라들에서 찾은 방법은 회복적 사법이란 방법이에요. 법원이 직접 판사가 훈련받은 중재인을 선임을 합니다. 그러면 이 중재인이 가해자가 피해자한테 진심 어린 사죄를 할 수 있도록 해요. 그러면 가해자는 중재를 통해서 피해자가 자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고 괴로운지 반성하게 되고 진심으로 사죄를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는 그걸 듣고서 상당히 많이 억울함이 해소가 되고 치유가 되죠. 그리고 이제 피해자가 요구해요. 제가 한 잘못에 대해서 나는 이러이러한 벌이 내려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중재인이 피해자의 그 바람과 또 가해자가 실제로 행할 수 있는 것과 바람직한 그런 대안을 찾아내서 또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요. 이런 회복적 사법이 학교 폭력이나 청소년 폭력에 많이 이제 도입이 되면서 실제로 그 피해 회복, 그다음에 청소년 범죄 폭력의 예방, 재범 방지율이 매우 높아졌어요. 폭력 학생이나 범죄 소년들에 대해서 사회가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을 제어하고 예방하고 치료할 수 있는 그렇게 자리만 잡아준다면 우리 분명히 학교 폭력 예방할 수 있습니다. 줄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해자들에게 그런 말을 좀 해주고 싶어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누군가가 있고 이렇게 모두가 관심을 갖는 어른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들은 어른들의 세계를 그리고 또 사회를 비추는 거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10대의 범죄도 보신 바대로 점점 어른들을 닮아가는 현실이 참 씁쓸한데요. 모두가 함께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정말 적극적으로 함께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